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주 멋진 예술작품 하나를 가지고 함께 재미있는 철학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작품은 라파엘로 산치오의 아테네 학당입니다. 이 작품은 1511년 작품으로 르네상스 회화를 대표하는 어떤 세 작품들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이 작품에 아테네 학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은 라파엘로 자신이 아니라 18세기 문인 조바니 피에트로 벨로리라는 사람이 이 멋진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바티칸 궁전에 보존되어 있는데 어떤 프레스코화다. 프레스코화라 그러면 우리는 벽화 양식을 프레스코화라고 그러죠. 석회, 하얀 석회 벽면이 마르기 전에 어떤 수용성 물감을 가지고 그 위에 채색을 한 그런 어떤 벽화 양식을 우리는 프레스코화라고 부릅니다. 프레스코화는 그래서 아주 유화가 가지는 무거움, 그리고 어떤 진지함, 그리고 암울함과는 좀 대비되는 약간 산뜻함과 가벼움과 어떤 명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품도 규모가 무려 가로 8.3m, 세로 5.7m지만 그 작품의 느낌은 굉장히 가볍고 산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분이 아주 좋고 가볍고 산뜻할 때 프레시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때 프레시도 이 프레스코화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스코화처럼 우리가 지금 산뜻하고 기분이 맑고 가볍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라파엘로를 비롯해서 어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세 명의 어떤 화가를 꼽으라면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대표적 작품이라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이 있을 것이고,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에타라는 조각 작품도 우린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우리는 이 작품을 오늘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40~50명의 아주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복잡하거나 무질서해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세 화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대의 어떤 공간혁명, 그러니까 예술계에 등장했던 어떤 공간혁명을 작품 속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혁명이란 예를 들어서 원근법을 사용한다라든가 좌우의 대칭과 전체적인 조화를 작품 속에 반영하고 싶어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간을 구성하는 어떤 근대의 혁명적인 시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명의 어떤 철학자들이 이 좁은 공간 안에 같이 있어도 그렇게 복잡하고 무질서해 보이지 않는 것은 일단 원근법을 통해서 공간을 넓혀두었기 때문에 이들이 같이 있어도 복잡하지 않고, 또 하나 좌우에 어떤 대칭과 조화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들이 자유롭게 있는 것 같아도 혼란스러워 보이거나 무질서해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혁명의 기술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40~50명의 어떤 철학자들은 실제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고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고대의 어떤 철학자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어떤 고대 철학자들의 판테온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고, 라파엘로가 상상을 통해서 그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라파엘로는 이 상상보다도 자기가 살던 시대에 아주 위대한 학자라든가 아주 위대한 예술가들의 어떤 외모를 이들에게 그대로 집어넣어 그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얼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굴을 집어넣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얼굴은 미켈란젤로의 외모를 그대로 집어넣었고, 그런 식으로 당시 자기가 알던 위대한 인물들의 얼굴을 이들을 표현하는데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어떤 그림의 주인공이라면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에서 그 원근법의 소실점에 존재하는 예수가 마치 그 작품의 주인공인 것처럼 이 작품에도 주인공은 소실점에 존재하는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한 중앙에 존재하는 두 남자입니다. 왼편에 있는 턱수염이 긴 어떤 남자가 플라톤이고요. 그 옆에 있는 어떤 검은 머리에 턱수염이 난 좀 더 젊어 보이는 이 학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은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땅을 가리키고 있군요. 이건 이들의 철학의 어떤 특징과 어떤
대립을 라파엘로가 아주 명쾌하게 파악해서 이 행동 하나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로 나누고 나서, 그래서 초월적 이원론이라고 불렀죠. 나누고 나서 진정한 세계, 진리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이고, 이 현실의 세계는 그것을 본따 만들기는 했지만 거짓의 세계, 허위의 세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현실은 참된 세계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 안에도 이미 이데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화된 진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상은 이데아이고 진료는 그 이데아를 표현해낸 현실의 어떤 재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계가 형상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미 이러한 진료의 세계는 그러한 형상을 자신 안에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존재론적 차이가 현실을 바라보는 어떤 입장, 관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플라톤이 볼 때는 이 세계는 거짓의 세계고 허위의 세계이고 진정한 세계는 저 하늘나라, 이데아의 어떤 세계다 이렇게 봤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이 세계 안에 이미 신의 어떤 뜻이 깃들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세상 자체가 신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신학적으로 변형한 것이 바로 중세의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앞에 그냥 허름한 옷가지를 걸치고 널브러져 있는 한 노인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네스라 그러면 우리 일화들이 워낙 많아서 잘 알고 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을 때 어떤 선물을 하사할까요? 물었더니 햇빛을 가리니 머리를 치워달라. 이런 일화도 있겠고, 또 이 사람은 유일하게 이 허리춤에 바가지 하나를 차고 무소유를 살던 사람인데 냇가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어떤 소년이 맨손으로 물을 퍼먹는 모습을 보고서 이 바가지조차도 사치다 생각하고 깨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남아있겠고, 이 사람은 당시에 멋부리고 사치를 좋아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그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낮에 횃불을 들고 장터로 가서 사람들의 얼굴에 횃불을 비추면서 여기 어디 인간이 없나 하고 떠들고 다녔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조롱하는 디오게네스를 좋아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 학파를 그 사람들은 견유학파라 불렀습니다. 견유 그러면 개파란 뜻입니다. 개. 이들에 대한 이 반감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개에 비유해서 그냥 개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라면 좀 우아하게 그들을 키니코스 학파라고 부릅니다. 키니코스 학파란 뭐냐? 우리가 오늘날 cynical 이란 단어를 쓸 때 냉소적이다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쟤들은 좀 차갑고 냉소적이고 또 우리들을 조롱하고 좀 친절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비아냥거리면서 좀 냉소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조롱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키니코스 학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한번 봅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왼쪽에 보면 어떤 대머리 아저씨, 그리고 옆에 누군가를 자꾸 열심히 어떤 설교를 늘어놓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어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알렉산더 대왕, 크세노폰, 알키비아데스, 아이스키네스, 디아고라스, 고르기아스, 크리티아스 이런 사람들이 쭉 있다 그러는데, 사실 저런 사람들의 사상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중앙에 맨 앞에 팔을 괴고 사색에 빠져있는 한 남자, 이 사람이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와는 반대의 어떤 존재론, 어떤 우주론을 이야기했던 파르메니데스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 말이라 그래서 더욱 잘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반대로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유전한다, 판탈레이라는 어떤 학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 뭔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있던 것이 없어지거나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일은 없다. 있는 것은 계속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계속 없는 것이지 어떤 것이 생성소멸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대신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이 언제나 끊임없는 운동 속에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이 둘의 어떤 존재론적 전통이 서양 철학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재생산되고 새로운 버전으로 변형되고 그렇게 발전해 왔죠. 그 계열을 한번 따져본다면 파르메니데스의 어떤 진리관, 진리는 고정불변한다 라는 그러한 관점은 플라톤에게로 이어지고 그 견해는 아우구스티누스로 이어졌다가 근대로 넘어가서는 칸트로까지 이어지는 그 존재론적 전통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전통은 헤라클레이토스에서 아리스텔레스로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로 그리고 근대에는 헤겔로 이어지는 하나의 존재론적 전통입니다. 과거에 우리 은사님께서는 철학서에서 가장 악명 높고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서가 세 개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고대 아리스텔레스의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이라는 작품이고 중세에 넘어오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 그렇게 어렵다 그랬고 근대로 넘어오면 헤겔의 정신현상학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들의 책이 왜 어려웠느냐. 우리에게 진리는 고정불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학설은 진리가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면서 변전한다. 끊임없이 변화해 나간다. 운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맞지 않고 그러니 그만큼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종교 또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탐구했던 사람은 이런 어떤 운동이라든가 고정불변이라든가 이런 관념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 그림의 맨 아래 좌측에 있는 뭔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듯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마치 어떤 작두기를 가지고 뭔가 도형을 그리고 있는 듯한 사람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기하학의 창설자라 할 수 있는 유클리드입니다. 여기는 너무 많은 사상가들이 등장해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참 힘든데 근대 후기에 어떤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철학자는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 그러니까 플로울리히 비슌샤프트라는 독일어 원전 저작이죠. 그 책에서 이 고대 그리스 세계를 굉장히 지성적으로 탁월한 아주 높은 수준 높은 아주 위대한 어떤 문화로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철학자들은 한데 모여 있지만 각자의 사상을 선포하면서 자기의 사상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원리가 되기를 꿈꾸면서 서로 다른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서로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가치관이 꽃피우고 있는 이 아테네 학당, 이것이야말로 가장 수준 높은 문화의 전형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피타고라스라든가 아낙사고라스라든가 헤라클레이토스라든가 이 모든 학자들은 자기의 이론을 선포함으로써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그래서 마치 하나의 종교처럼 그 세계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되기를 꿈꿔왔지만 니체가 볼 때는 그 어느 누구도 그런 꿈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아주 위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양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의 학설로 모두 통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다채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바로 니체가 말하는 그런 그리스 시대의 아주 화려한 다채로움 그리고 그 위대함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 주인공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여기 플라톤이 왼손에 책을 한 권 끼고 있는데 저 책이 뭘까요? 저 책 자세히 보시면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저 책에 티마이오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플라톤의 어떤 존재론을 다룰 때 설명했던 강의를 드렸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티마이오스는 아주 불필요하게 지루하고 아주 불필요하게 어렵고 불필요하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플라톤 연구가들은 이 티마이오스보다는 플라톤의 국가라든가 그의 다양한 대화편들을 주로 많이 연구하는데
이 라팔로가 보기에는 어떤 서양에서 보기에는 플라톤의 형이상학을 가장 대표하는 저작은 티마이오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리스텔레스가 왼손에 들고 있는 책 한 권이 보이는데 그 책의 제목은 에티카, 지금으로 따지면 에틱스, 윤리학이란 뜻입니다. 아리스텔레스의 어떤 윤리학은 이름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리스텔레스를 대표하는 저작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플라톤의 국가보다는 아리스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내용을 당분간 다룰 텐데, 그 윤리학이라 그러면 우리는 바른 생활, 뭐 착한 생활, 뭐 이타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어떤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에틱스 윤리학이라는 것은 무엇이 진정한 삶인가, 아니면 우리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라 부를 만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아리스텔레스의 어떤 행복, 아리스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아리스텔레스는 무엇을 우리 어떤 온전한 삶이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그의 에우다이모니아, 행복론을 중심으로 아리스텔레스의 중용까지 연속해서 다뤄 나가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인트로덕션 강의로서 오늘의 그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